1. 얼음 아래의 그림자. 일리암나 호수는 알래스카의 외딴 야생 지역에 거의 1000평방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예요. 워낙 넓어서 자체적인 날씨 패턴까지 만들어낼 정도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이 거의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로 유지돼요.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 빛이 상층 몇 피트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아래로는 거의 완전한 어둠이 펼쳐져서 시야가 사실상 없어지죠. 지금까지도 이 호수의 정확한 깊이는 아직 확실하게 측정된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소나 탐사를 했지만 1000피트 정도를 넘어서면 신호가 짙은 실트층과 빙하 잔해에 완전히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나 배로 일리암나 호수를 건너는 건 거대한 미지의 수중 공간 위를 지나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오랫동안 텅 빈 공간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최근 발견된 것들을 보면 이 어둠 속이 결코 생명 없는 곳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일리암나 호수에 사는 거대한 생물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과학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라디오 전송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나타났어요. 1987년 겨울 아주 베테랑 부시 파일럿이 호수에 얼어붙은 해안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파일럿은 그 길을 수없이 많이 다녔던 노련한 조종사였죠. 날씨는 안정적이었고 바람도 거의 없고 시야도 좋아서 딱히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륙 직전에 파일럿이 관제탑에 연락해서 얼음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차분했는데 곧 말투에 망설임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비행기 플로트 아래로 거대하고 검은 형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게 너무 커서 얼음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가려버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파일럿은 그걸 물속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비행기보다도 더 컸다고 했고 마치 자기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 도중에 갑자기 통신이 뚝 끊겼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자네는 물론 비행기의 흔적조차 전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공식 기록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측정되기를 거부하는 호수. 이런 이야기들은 알래스카 그 지역에서 전혀 드문 일이 아니야.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의 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종사 실수나 날씨 같은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안한 패턴이 드러났어.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대의 항공기와 6척의 어선이 일리암나 호수를 지나가던 중 사라졌는데 어느 것 하나도 사라지기 전에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 모든 사건이 호수 중앙 근처의 거해 같은 넓은 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서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 좌표를 지도에 표시해보니 타원형의 영역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수심 측정값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고 소나 반사 신호가 왜곡되거나 흐릿하게 나타났어. 이후 수색 회수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들이 그 구역에 대해 말한 내용은 공식 보고서의 결론보다 훨씬 더 섬뜩했어. 회수된 잔해 조각들에는 충돌 흔적이나 오랜 부식 자국이 전혀 없었고 대신 양쪽에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 안으로 찌그러진 것처럼 보였어. 한 잠수부는 그 휘어진 알루미늄 조각을 힘으로 찌그러뜨린 캔에 비유했고 또 다른 잠수부는 단 한 번 잠수한 뒤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어. 나중에 그는 아래쪽 어둠이 깨어있고 뭔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지. 이런 증언 몇 가지가 제한된 문서 세트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파일들이 조스 파일, 조즈 파일즈로 알려지게 됐어. 이 자료들은 대중에게 공개된 깔끔하게 정리된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암시하고 있었어.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현지 믿음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 호수 근처에서 몇 대에 걸쳐 살아온 어부들과 주민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경고를 떠올렸는데 가끔 물이 솟아오르고 엔진 소리가 그것을 자극한다는 거였어. 그래서인지 집집마다 문 위에 물고기나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의 작은 금속 부적을 걸어두곤 했대. 이 물건들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방해해서 기계 소리를 따라 육지로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고 믿었거든. 1970년대 후반쯤에는
프로젝트 일리아드라는 내부 조사에서 이미 설명되지 않은 많은 실종 사건들을 정리해 놓았어. 분석가들은 항해 차트 위에 잔해가 발견된 지점이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선박의 위치를 동심원으로 표시했는데 모두 수천 년 전 빙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깊은 물웅덩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고. 이 지도들에는 또한 불규칙한 자기 이상 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기록되어 있었어. 이건 단순히 지질학적 불안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동이었지.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보고서가 전달되자 자기 이상에 대한 언급은 공개 전에 모두 삭제됐어. 수정된 문서에서는 불안정한 퇴적물과 시야 분량을 충분한 설명으로 제시했지만 유출된 원본 기록에는 훨씬 더 불길한 암시가 담겨 있었어. 즉, 자기 판독을 방해할 만큼 큰 무언가가 호수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묻힌 조사와 유출된 소나 자료.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련의 설명할 수 없는 사고들 이후로 정부 당국은 일리암나 호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 연방 과학자들과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이 상황을 잠재적인 항공 위험으로 보고 모든 결과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몇 년에 걸쳐 이 팀은 사고 보고서, 소나 데이터, 그리고 현지 조종사들과 어부들의 직접 목격담을 모았어. 그러면서 점점 증거들이 쌓였는데 오히려 질문만 더 많아지는 그런 자료들이었어. 이 자료들은 모두 기밀로 분류되어 봉인됐어. 파일들 중 몇몇 항목에는 야생동물 관리관들이 발견한 동물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공격당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알려진 포식자 공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처들이었지. 파일 안에 있던 한 요약 지시문은 짧지만 굉장히 불안한 어조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 대중 문의를 중단하고 공항을 피하라. 그 직후에 조사팀은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소나 판독 결과가 미확인 생물체 덩어리의 증거라는 결론이 담겨 있었어. 이 결론이 나오자마자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빠르게 반응했지. 연구자들에게 발견 내용을 장비 이상으로 재분류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의 분석이나 논의를 모두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24시간 안에 모든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아카이브로 들어갔고 팀원들은 계약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는 통보만 받았어. 이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지. 몇 주 후에 소나 이미지들이 사설 조사 커뮤니티 안에서 돌기 시작했어. 누가 유출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야. 이미지 자체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호수 바닥을 따라 세 개의 거대한 형체가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 독립분석가들이 이 이미지를 턱스 파일, 조즈 파일즈, 유출 부분에 나온 도면과 비교해봤더니 배열 방향, 추정 크기, 그리고 기록된 온도 차이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 수십 년 전에 탐지됐던 그 무언가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 유출된 데이터를 살펴본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설명을 내놓았어. 물속에 잠긴 통나무들이 조류에 떠밀려온 것일 수도 있고 미네랄이 많은 퇴적물 때문에 생긴 간섭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이론들은 이미지에서 보이는 일정한 간격과 동기화된 움직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 나중에 이 자료를 검토한 한 소나 전문가는 그런 설명들을 단칼에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저 형체들은 잔해물처럼 보이지 않아요. 분명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이 기록들이 기밀로 분류된 이후로는 일리암나 호수 중앙구역에서 추가 연구가 전면 금지됐어. 2010년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요청은 모두 거부당했고 말이야. 원래 참여했던 운영자 몇 명은 이후 정부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파일들은 다시 사라졌고 오랜 침묵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삼켜져 버렸지. 호수가 다시 먹이를 먹었을 때 한동안 그 이야기는 완전히 잊혀졌어요. 추가 연구를 위한 자금이 끊기면서 미스터리한 이상 현상들은 공식적으로는 기계 고장이나 장비 문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남은 건 복사된 몇 장의 사진과 주변 마을에 조용히 퍼지는 소문뿐이었고 그마저도 공공의 관심사라기보다는 그냥 경고처럼 공유됐죠. 그 불안한 평온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고
호수 아래 뭔가가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 암시하게 됐어요. 2018년 겨울이 되면서 2010년에 나온 소나 탐지 결과는 거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페드로 베이 근처에서 조용한 어느 오후, 그게 완전히 바뀌었죠.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는 두 명의 어부가 있었는데 둘 다 그 지역 토박이로 겨울철 이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맑은 하늘의 상태도 안정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얼음 위로 나가서 낚싯줄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수색에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발견된 장면은 호수의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 소름 돋게 했어요. 두 사람의 카누가 해안가에 걸려 있었는데 반쯤 새로 생긴 얼음 속에 잠겨 있었고 나무 선체에는 거대한 무언가와 부딪힌 듯한 깊고 평행한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낚시 도구들은 얼음 위에 부서진 채로 흩어져 있었고 그 흔적은 깨진 길처럼 이어지다가 결국 열린 물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구조대가 다음 날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얼음 표면에 검게 얼어붙은 부분들이 처음엔 기름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 자국은 망가진 카누에서부터 얼음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린 넓은 구역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 물은 새까맣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가 아래에서 솟아올랐다가 다시 표면이 닫힌 것처럼요.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을 불안정한 얼음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설명했어요. 공격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몇 주 뒤에 호수 출구수로에서 인간의 신체 일부 조각들이 떠올랐고 그제야 주 정부 생물학자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가 검사한 결과 극단적인 압축력에 의한 골절들이 확인됐는데 익사나 저체온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었어요. 나중에 아카이브 로그에서 발견된 그의 개인 현장 노트에는 그 손상이 옛날 조스 사건 아카이브 사진들과 비교됐다는 내용이 있었고 1967년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과 일치하는 단 하나의 특징적인 흔적을 적어뒀어요. 하지만 이런 관찰 내용은 절대 공식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지역 뉴스레터에 잠깐 실렸다가 금방 묻혔죠. 그 지역이 워낙 외진데다가 겨울 이동의 위험성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쉽게 무시됐어요. 마을 밖에서는 찢어진 헬멧, 얼어붙은 흔적,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이 사건 자체보다 더 불안했어요. 이후 호수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해안가에 설치한 낚시 통발은 텅 비어 있었고 얼음 구멍 근처로 바다 표범이 올라오지 않았으며 새들마저 그 주변을 피해 다녔대요. 어르신들은 호수가 먹이를 먹고 나서 다시 잠든 거다라고 했고 젊은 어부들은 해가 진 뒤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얼음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잔잔한 공기 속에서도 수면이 살짝 떨리는 희미한 웅웅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당국은 조사를 벌이기보다는 조용히 대응했어요. 새로운 안전 권고가 나와서 야간 낚시와 특정 구역의 겨울 이동을 제한했는데 이유는 불안정한 얼음 상태 때문이라고만 했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제한 구역이 과거 소나 이상 현상이 기록됐던 좌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현지 사람들은 바로 알아챘어요. 5. 존재해서는 안 될 DNA. 그 죽음들은 공식적인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된 후에도 계속해서 일리암나 호수의 미스터리를 추적해온 소수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경종을 울렸어요. 유출된 소나 이미지, 오래된 도표, 그리고 겹쳐지는 사고 지도를 분석하는 데 몇 년을 보냈지만 이제 사람들이 같은 좌표 근처에서 죽고 있다는 가능성은 그 증거를 단순한 민간 전설로 치부하는 데 남아있던 안도감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죠. 그래도 소문과 손상된 장비만으로는 호수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서식한다는 걸 증명하기에 부족했어요. 필요한 건 실험실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생물학적 증거였어요. 2021년 초 독립연구자 그룹이 환경 DNA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현장 조사를 조직했어요. 모든 생물은 피부세포, 배설물, 털, 체액을 통해 유전물질을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이 조각들은 물속에 몇 주 동안 떠다닐 수 있어요. 호수물을 걸러내고 통제된 조건에서 분석하면 과학자들은 직접 관찰하지 않고도 종을 탐지할 수 있죠.
만약 일리암나 호수에 거대한 생물이 존재한다면 그 유전 서명은 틀림없이 드러날 거예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주민들은 이 연구가 수십 년간의 공포를 마침내 끝내주길 바랐고, 다른 이들은 호수를 건드리는 게 더 많은 죽음을 부를 거라 경고했죠.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팀은 얼음이 녹은 2021년 봄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호수는 여전히 혹독하게 차갑고 불안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표면에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어요. 각 샘플은 세심한 취급이 필요했어요. 병을 헹구고 밀봉하고 라벨을 붙이고 손으로 기록한 다음 좌표, 온도, 타임스탬프와 함께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랐지만 말 못할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초기 실험실 결과는 안심을 주었어요. 연어, 송어, 민물 바다표범 같은 알려진 종들만 확인되었죠. 팀 전체에 잠시 안도의 물결이 퍼지면서 더 어두운 이야기들이 과장된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다음 샘플 묶음과 함께 사라졌어요. 여러 장소에서 32km 이상 떨어진 곳들에서 반복되는 유전 조각이 나타났어요. 척추동물에 속하지만 북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어류, 포유류, 파충류와도 일치하지 않았죠. 주요 연구자인 두라바로 박사는 즉시 새로운 필터와 멸균 장비로 재검사를 지시했어요. 같은 서열이 다시 나타났어요. 실험실 안 침묵이 무거웠어요. 베테랑 해양 생물학자는 그 구조가 의도적으로 조직된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연구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염은 배제되었어요. 바로 박사는 모든 걸 문서화하면서 특이한 세부 사항을 적었어요. 필터에 희미한 금속 냄새가 남아 있었다고요. 공식적으로는 광물 성분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적으로는 나중에 그게 피냄새를 떠올리게 한다고 인정했어요. 팀이 예비 결과를 제출했을 때 동료들의 협력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조용히 연방환경기관으로 넘겨졌어요. 공유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며칠 만에 차단되었고, 공식 응답은 멀어지면서 기기 검토와 분류에 대한 모호한 언급으로 가득 찼어요. 그 언어는 수십 년 된 조스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구절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같은 제도적 침묵이 돌아온 게 분명했어요.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기 전에 한 팀원이 원시 유전 서열을 외부 드라이브에 복사했어요. 그 파일들은 독립 분석가들이 검토할 때 결정적이었어요. 데이터는 생물학적 모순을 드러냈어요. 상어, 철갑상어, 냉혈 파충류와 관련된 유전 마커가 단일 구조 안에 공존했는데 이 혈통들은 수백만 년 전에 갈라졌어요. 더 불안한 건 미토콘드리아 부분이 극한 압력과 어둠에 적응한 심해 최상위 포식자와 일치하는 반면 다른 조각들은 플라이오세 시대에 화석화된 해양종과 맞았어요. 그 종들은 대략 300만 년 전에 사라진 걸로 여겨지죠. 추가 검사는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필터 잔여물이 자외선 아래에서 희미하고 균일한 반사를 내뿜었고 통제된 조건에서도 지속되었어요. 샘플이 마르면서 냄새가 강해졌는데 타는 쇳내와 유기적인 무언가가 섞인 거로 묘사되었어요. 긴장감이 팀을 분열시켰어요. 일부는 즉시 발표를 밀어붙였고 다른 이들은 전문적 파탄을 두려워했어요. 한 기술자는 조용히 그 데이터가 살아있는 생물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한 다음 그런 결론이 더 나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화석 기록과의 비교 분석이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과 62% 유전 일치율이었어요. 나머지 코드는 차가운 민물 환경 적응, 강화된 골격 밀도, 얼음 아래 생활과 일치하는 대사 특성을 보였어요. 6가지 뚜렷한 하플로타입이 여러 개체를 확인해 주었고 오염이나 오류가 아니라 번식 인구를 나타냈어요. 유전 분기는 적어도 200만 년 동안의 고립을 암시했어요. 이는 고대 해양 통로가 알래스카 내륙을 태평양과 연결했던 지질학적 증거와 맞아요. 그 수로가 닫히면서 갇힌 포식자들은 멸종하거나 적응해야 했어요. 유전 증거는 적응이 이겼다는 걸 시사했어요. 일리암나 호수에 살아남은 건 유물이 아니라 어둠, 압력, 고립에 의해 형성된 살아있는 종이었어요. 그게 발견되지 않은 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6. 방해받지 않은 진실. 보통 상황이라면 이런 발견은 즉시 대중에게 경고를 발령하게 만들었을 텐데 실제로는 어떤 경고도 나오지 않았어요. 연구팀 안에서는 과학적인 토론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낚시와 교통, 식수로 쓰이는 호수에 선사시대 포식자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 세계적인 주목이 쏟아지고 법적 도전과 경제적 혼란이 뒤따를 테고 그 지역 접근이 차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무너질 거예요. 게다가 과학자들 자신도 실험실 밖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발견으로 공포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컸죠. 자료를 간단히 검토한 정부 기관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발견을 확인하거나 통제할 안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히스테리아나 무모한 개입의 위험 없이 말이죠. 만약 그 생물들이 증거가 시사하는 대로 크고 영토지향적이며 강인하다면 포획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호수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대응은 실용적이고 최종적이었어요.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자료를 봉인하며 호수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여전히 나뉘었어요. 일부는 그 종이 대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생존해왔다고 동의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결정을 조심으로 이장한 기관의 비겁함이라고 비난했죠. 반대 의견이 있든 없든 결과는 신속했어요. 몇 주 안에 연구 예산이 동결되고 현장 작업이 취소됐으며 추가 탐험도 승인되지 않았어요. 발견 내용은 동료 검토에 제출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조용히 끝났어요. 명백한 억압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통해 지워진 거예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연구의 일부 조각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표, 현장 노트, 부분 요약들이 미지의 출처로부터 풀려서 사설 연구 네트워크와 비공식 포럼을 통해 돌고 있어요. 이게 나타난 건 정보가 공식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시사하죠. 이전의 억압 패턴을 반복하지만 통제하기 점점 어려운 규모로요. 유출된 자료는 유전자 분석을 훨씬 넘어섰어요. 2018년 사망사건 후에 조용히 설정된 제한구역을 상세히 그린 지도들이 포함됐고 연방관리들 사이에 장기 통제 전략을 논의한 내부 서신도 있어요. 예산 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드러내죠. 가장 불안한 건 잠재적 인간 접촉에 대한 허용 손실률을 계산한 내부 위험 평가예요. 가능한 사망을 방지할 사건으로 보지 않고 통계적 허용 범위로 줄이는 거죠.